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50대 남자입니다. 초혼은 아니고 재혼인데, 한 여자와 결혼을 2번 했어요. 주위에 보니 재혼도 흔하던데, 이혼했던 여자와 재혼을 했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보더군요. 저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결정이라 사람이 살다 보니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습니다. 인연이라는 거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 인연이 진짜 있더군요. 평범하지 않은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형제가 없이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덕분에 집안의 지원을 독차지할 수 있었지만 자라는 동안에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부모님 2분 다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정말 많이 바쁘셨거든요. 아버지는 철강 쪽에서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미대를 나오셔서 미술 관련 일을 하셨어요. 그 옛날 2분 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셔서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라 주위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몇 개 없습니다. 대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TV를 보거나 혼자 공부를 했던 기억들만 가득하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은 어린아이에게 당연한 욕구잖아요. 집안에서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못하니 밖에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형제 많은 친구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일부러 그런 친구들만 골라 만나서 그 집에 같이 들락거리며 밥도 얻어먹고 공부하고 놀기도 했죠. 현수야, 곧 해지는데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도 집에 안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걱정 안 할 텐데. 친구 어머니는 해가 져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곤란해 하셨고, 그럼에도 저는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버티고 그랬어요. 제가 넉살이 좋은 성격은 아닌데, 그때는 친구 집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부모님은 없을 것이고, 일하시는 이모님이 차려준 밥을 먹고 나면 또다시 혼자 있어야 했으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었죠. 그때 그 친구의 집이 저에게 숨쉴 구멍이었고 안식처였는데, 그것마저 엄마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안 오는 거야? 어디서 뭐하니? 철순에서 놀다가 왔어요. 아니, 네가 집이 없니 뭐가 없니? 왜 남의 집에 가서 그러는 건데? 혼자 있기 싫어요. 아니, 얘가 6학년이나 된 녀석이 혼자 있기 싫다는 말을 해? 네가 유치원생이니?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에도 어머니와는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반박을 하시고 무안을 주시면서 제 입장 같은 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엄마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연히 머리가 굵어질수록 집에서 입을 다물게 되었고, 성적에 대해 예민해 하시니 공부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했어요. 간섭받기 싫은 마음에요. 철석. 이 자식이 오냐 오냐 해주니 버릇없이 기어오르지. 제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집에 일찍 오신 아버지는 제가 엄마한테 고분고분히 굴지 않는다며 생일밥상 앞에서 제 따귀를 때리고 큰 소리로 야단치셨어요. 사업 때문에 주로 지방에서 생활하시는 아버지는 어쩌다 집에 들어왔을 때 본인의 심기가 거슬리는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셨거든요. 화목한 가족이란 말은 저희 집과는 거리가 멀었고, 부모님 2분께서는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아주 큰 결핍이 되었고 장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람이 아니라 마치 기계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풀도록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반대로 정서적으로는 아주 메마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학업에 충실했고, 저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그렇게 했던 건 부모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기대하는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자유로웠거든요. 용돈에서도 잔소리에서도요. 고3이 되었을 때 대학 진학을 위해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좋으니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의과대학으로 선택했고 그렇게 한 건 나름의 반항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뭐? 의과대? 너 정도면은 법대 충분히 갈 건데, 네가 그쪽으로 가서, 아빠 사업도에 도움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 법에 관심 없어요. 그럼, 의사는 관심 있어? 네가? 언제부터? 나 어릴 때부터 의사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아휴, 아까워.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한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엮이지 않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의사였죠. 부모님은 법대로 가지 않아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의사라는 명함이 나쁘진 않으신지 이후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지만 제 인생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든 집에서도 혼자 지냈고 교우들과도 큰 교류 없이 필요한 관계만 유지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게 편했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터치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 계속되던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군입대였죠. 1학년을 채 마치기 전에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고 망설임 없이 그해 겨울 저는 군대로 입대를 했어요. 제가 군대를 가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 넣어주시려고 인맥을 동원해 손을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 여전했던 저는 어머니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며 말을 했죠.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이것도 너 편하라고 이렇게 백방으로 알아보는 거잖아. 싫다고요, 엄마. 제가 싫다고요. 너 군대가 얼마나 지독한 곳인 줄 알아? 거기서 병신돼서 나오는 애들도 수두룩해. 알고서 이러는 거야? 엄마, 나 이제 다 컸잖아요. 엄마 꼭두가시 놀이 더 이상 싫어요. 뭐? 꼭두각시? 너 꼭두각시라는 표현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이내 배신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한 적이 없었으니 놀라셨겠죠. 그렇지만 한 번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엄마도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으셨고 저는 나라에서 배정해준 군대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노래처럼 입전 전날 짧게 머리를 치고 이발소를 나서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어머님 말대로 병신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그 군대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니 현실감이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나이 되도록 부모의 그늘 안에서만 살다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 같은 게 없는 곳으로 간다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왠지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날 군에 입대를 하고 저는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지옥 맛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이더군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 같은 건 받을 수가 없었고 제 의사 또한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구르라면 구르고 기라면 기어야 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철저하게 나는 버려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잠자는 것,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동안 풍족하게 누리면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아닌 곳에 가서야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토록 숨막히게만 느꼈던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고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얻은 게 또 있어요. 바로 평생의 친구가 된 입대 동기가 그것이죠. 어릴 때부터 친구 없이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외로운 어린 날을 보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더 커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지금은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고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큰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서로를 찾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이였죠.
아직도 저에게 유일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제대를 앞두고 병장 휴가를 나왔을 때 저와 제대가 같은 동기들과 부대 근처 마을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제대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도 편했고 계급장 떼고 동기들과 편하게 마시는 술자리였기에 저는 한껏 들떠 있었죠.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제안을 하더군요. 우리 저 옆 테이블이랑 합석할까? 어디? 저기 여자 넷 있는데? 그래, 우리 이거 마지막 휴가인데 기억에 남는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냐? 좋아. 병철이 네가 가서 들이대. 네가 말 좀 잘하잖아. 오케이, 나만 믿어. 동기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다가가 테이블에 앉은 여자 한 분과 얘기를 나누더군요. 그러더니 곧 그쪽에 있던 여자 넷이 저희 테이블로 오게 됐고 그렇게 합석을 하게 됐어요. 동기들은 여자들의 출연에 한껏 분위기가 업되어 술을 계속 마셔댔어요. 온갖 게임들을 하며 분위기가 고조됐고 그 자리에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저는 담배 생각에 술집 밖에 나갔어요. 그 시절 가게 안에서 흡연이 가능했지만 왠지 밖에서 피고 싶더라고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한 대 태우고 있을 때 합석했던 여자 일행 중 한 명이 밖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아, 여기 계셨구나. 그냥 술집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잠시 바람 쐬러. 네, 술 마신 거 괜찮아요? 제가 시원한 음료라도 두고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냥 잠시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피우던 담배를 서둘러 껐고 그 여자가 앉아있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합석한 일행 중에 제 시선을 끌었던 여자였어요. 다른 친구 셋은 술을 곧잘 마셨지만 이 여자는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요. 요란하게 굴지 않으면서도 또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며 센스 있게 어울리는 모습이 예뻐 보여서 혼자 빤히 쳐다보기도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술집 안에서는 한껏 신이 난 일행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고 아무도 우리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지난 나이들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일상 얘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뭐야, 둘이 여기 있었어? 이제 2차 가자. 렛츠 고! 2차? 어디로? 오늘 끝까지 달려야지. 아직 12시도 안 지났어. 가자. 저희는 일행들에 파묻혀 2차 술집으로 향했고 둘만의 시간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렇게 그 여자를 만난 뒤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 그 여자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듣고 싶은 것 같기도 했어요. 며칠 뒤엔 제대를 하기에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되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헤어질 때 받아둔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술집에서 만나서 놀 때는 가깝게 느껴졌던 그녀가 왠지 전화를 걸려고 하니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리기까지 하더군요. 꾹 참고 끝번호를 눌렀고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느꼈어요. 내가 이 여자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싶었구나. 나는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구나. 이런 것을요. 저는 전화로 그녀에게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는 날 나와줄 수 있냐고 했죠. 그녀는 그날 꼭 나오겠다고 했고 우리는 몇 주 뒤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첫사랑인 여자였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준 여자였고 처음으로 연인이 된 여자였죠. 처음이라는 경험들이 저를 맹목적이게 만들더군요. 어쩌면 집착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녀에게 푹 빠졌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 덕분에 행복했어요.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복학 준비를 바로 해야 했고 군대 때문에 손 놓았던 공부를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에 느긋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런 저의 상황을 이해해줬고 장거리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토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 편하게 복학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모로 저와 아주 잘 맞는 여자였죠. 수정아, 미안하다. 오늘 나 못 갈 것 같아. 못 온다고? 왜? 이 교수님이 준비하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시네. 미안해. 내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이시라. 교수님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아시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진짜 미안하다. 다음 주말에 꼭 내려갈게. 알았지? 응. 그녀와 만나려면 3시간을 꼬박 차를 타고 가야 했고 그래서 한 달에 몇 번밖에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일이 있으면 가지는 못했으니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는 날도 있었고요.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졸업 준비에 의사 시험까지 대비를 해야 해서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번번이 제가 약속을 펑크 내는 일이 찾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쉬는 시간 없이 밤낮으로 힘들게 공부한다고 안쓰러워해줬어요. 그런 그녀에게 미안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더 갔습니다. 엄마한테서도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편안함을 그녀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나 어렸지만 생각이 깊고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누나 같은 느낌도 들 때가 많았고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하지만 저에게는 그녀와의 이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도 저와 같은 거라고 여겼고 그 생각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저와 그녀는 정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에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셨고 엄마는 의사시험을 합격하자마자 제 신부감을 골라놔야 된다며 혼자 들뜬 상태셨거든요. 처음부터 신부감 운운할 때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차피 어머니가 골라주는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화근이 돼서 나중에 그 화살이 모조리 그녀에게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후회해봤자 되돌리기엔 늦은 일이었지만요. 어머니, 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이렇게 빨리? 나는 네가 자리 좀 잡은 다음에 하겠다고 할 줄 알고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전혀 몰랐네. 어떻게 마음에 든 여자는 있니? 어느 집안 아가씨야? 어머니가 아시는 집안의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 그럼 누군데? 저는 어머니께 그녀의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 말이 끝났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연애할 수 있지. 근데 현수야,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야. 네가 아무리 그 여자가 지금은 좋아도 결혼은 1년, 2년 하고 많은 일이 아니야. 평생을 같이 살아갈 동반자를 만드는 일인데 집안도 안 보고 섣불리 결혼하는 거 옳지 않다고 본다. 어머니, 이건 엄마 말 들어. 내가 그래도 너보다 많이 살았어. 이런 건 어른 말 듣는 거야.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말이 다 맞다고 계속 주장하시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는 뭐? 아이? 현수야. 임신을 했다는 소리에 기겁하며 놀라시더군요. 그러고는 다시 물으시면서 자신이 들은 소리가 사실인지 확인하셨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음에 얘기하자며 안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충분히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가진 여자였어요. 제가 평생을 책임져야 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보호해줬어요. 예상보다 반대가 엄청났거든요. 안 돼. 그 아이 치워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에 들이려고 하는 거니?
너는 순진해서 그 기집애한테 속고 있는 거야. 일부러 임신한 거라고. 아닌 말로 네 애인지 어떻게 안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나는 인정 못해. 너 그따위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이날 여태껏 뒷바라지하며 키운 거 아니다. 정리해라. 막무가내로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니.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저는 더욱 강하게 그녀와 아이를 보호했고, 부모님과 저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다니. 결국 네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 네 결혼이니 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나는 이 결혼 끝까지 인정 못한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집안의 어른으로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지만 한 번도 제 아내가 될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고 말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임신 때문에 감정 기복이 생긴 그녀는 몇 번이나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그때마다 우는 그녀를 달랜다고 애를 먹었어요. 당장은 어머니가 저러셔도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말하며 위로를 하는데, 그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저 자신이 정말 못나 보이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치러져야 할 결혼식을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하객들도 저희의 미묘하게 흐르는 긴장감을 느꼈는지 축하해주는 모습이 썩 즐거워 보이지 않았고요. 그들을 보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행진을 하는 동안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노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다짐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지나며 저는 너무 바빠졌고, 출산을 한 아내는 일란성 남매 쌍둥이를 낳아서 육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갓난쟁이가 둘이나 있는데도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저 또한 당시에는 잠도 못 자고 지낼 때라 차마 집안 사정까지 돌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저희는 서서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게 되었어요.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가는데 정신이 팔려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정말 아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당시 어머니는 저희가 보기 싫다고 신혼집엔 걸음도 하지 않으셨고, 아내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는 게 불가능해 낮 동안에는 도우미도 쓰고 있었기에 쌍둥이 케어가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나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오늘도 당직이라서.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그 병원에 당직은 당신 혼자밖에 없어? 왜 맨날 당신만 날 새고 그러는데 왜 집에 안 보내주는 건데? 수정아, 왜 그래? 내일이 이런 건 줄 몰랐어? 너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도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너무 지쳐.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집에 들어가 아내를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당시 밤낮 없는 일과 때문에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고, 감정 또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아내는 미주알 고주알 저에게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었고, 집에서 혼자 얼마나 힘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하자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애들 생각은 안 해? 너 이렇게 무책임한 여자였어? 무책임? 당신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 쌍둥이 임신하고 결혼했어. 결혼 후에 아이들 곧 태어났고 오늘 이 날까지 당신 집에 들어온 거 5달이 채 안 돼.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 결혼 3년 동안 집에 들어온 날이 5달도 채 안 되는 사람이랑 결혼생활 계속할 수 있는지. 아이는, 애들은 나 혼자 키워? 애들이 당신 누군지도 몰라. 아빠가 없는 줄 안다고.
아내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집에 안 들어갔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제 자리를 굳건하게 다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건 아내의 몫이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죠. 당신 어머니 아직도 나한테 뭐하고 하시는 줄 알아? 결혼해서 애 낳으면 끝인 줄 아냐고. 당신 언제든 다른 여자 만나 결혼할 수 있다고. 나한테 분에 넘치는 잔려 내려놓고 사라지라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3년을 까먹지도 않으시고 매주 말씀하셔. 내가 왜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디고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야? 난 더 이상 못해. 아니, 안 해. 사실 결혼 후에도 계속 선자리를 만들어 가져오셨던 어머니셨어요. 번번이 거절하는데도 어디서 여자를 데려오시는 건지, 그래도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겠지, 그렇게 여겼는데 모두 저의 오산이었죠. 아내에게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내를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아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죠. 마지막엔 죽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잡을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을 겪은 것 같았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구나 싶더군요.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쌍둥이 아이 중 아들은 제가 키우고 딸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것도 못 참아주나 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고 저는 아내가 갑자기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이혼 서류라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아내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돌아서면서 차갑게 말을 뱉어버렸어요. 다시는 서로 마주치지 말자. 나도 나 싫어 떠나는 사람 잡을 생각 없어. 그러니 뒷마무리 깔끔하게 하자고. 이미 아내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을 동정해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고 제 가슴 속에는 미움만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죠. 다시는 저 여자를 보지 않겠다. 쌍둥이 딸도 보지 않겠다. 나에게는 아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요. 아내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그런 매정한 다짐으로 꽁꽁 싸매며 저는 앞만 보고 나아갔어요. 다행히 의사라는 직업은 저의 정신을 쏙 빼놓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해주더군요. 그렇게 내 안의 감정은 외면한 채 앞만 보며 살았더니 어느새 저는 혈액종양 전문의가 되었고 이름도 꽤 알려진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들에게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이별이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다른 여자를 대신 그 자리에 두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이혼 후 본인의 마음에 든 며느리를 맞을 생각에 들떴던 어머니도 결국 제 풀에 나가 떨어지시게 되었어요. 꿈쩍도 하지 않는 저를 움직일 재간이 없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들이 고1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헤어진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지 엄마에 대해 물으면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걸 한 번 본 후로는 단 한 번도 엄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겠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 자식 간엔 하늘이 이어준 천륜인 것을요. 그 마음의 병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이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고 이식을 해야만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아이의 병명을 확인하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아들과 일만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아내 대신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저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이런 못쓸 병에 걸리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병명을 확인하고 각종 검사에 치료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지내야 할 아이가 병실에 누워 각종 주사 바늘과 링거에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했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치료는 계속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들이 죽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식만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 친척들까지 죄다 검사를 했지만 아이의 골수와 맞지 않았고 저 또한 맞지 않았어요.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제가 의사인데 아들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제 일에 회의까지 들었습니다. 남들 다 고쳐주면서 지 아들 하나 못 고치는 게 무슨 아빠야? 아들이 죽어가는 걸 손 놓고 구경만 하는데 이게 무슨 아빠야? 나는 아빠 될 자격이 없어. 차라리 그때 애들 엄마한테 데려가라고 할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내가 대신 죽어야 해. 아들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한다고. 현수야, 정신 차려. 방법이 있을 거야. 그동안 네가 아들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 다 알아. 너에게 아들이 늘 1순위였잖아. 자책 같은 거 하지 말고 기운내. 어?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현수 아프게 하는 병도 때려잡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친구놈을 붙들고 신세한탄을 했어요. 내일 모레 50살이 되는 남자가 친구 붙들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엉엉 울어댔죠. 아들이 대신에 제가 아프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아이 엄마를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구 하나는 골수가 맞을 텐데 내가 아니라면 아이 엄마가 맞을 확률이 높았어요. 저는 헤어진 전 부인을 소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정말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대한민국 땅 위에 있다면 찾을 법도 한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초조해져 갔고 아들은 기력이 계속 떨어졌어요. 보기 좋게 살이 올랐던 얼굴에는 헬스카게 가죽만 남았고 이미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있었죠. 온몸에 시커먼 멍이 올라와 차마 맨살을 눈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을 해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나 죽어요? 나 고칠 방법 없어? 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왜 죽어? 곧 다 나아서 예전처럼 두 발로 걸어서 여기 나갈 수 있어. 아빠만 믿어. 아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죽어가고 있잖아, 맞지? 승우야, 아빠, 나 죽기 싫어. 나 좀 살려줘, 어? 아빠 의사잖아. 다른 사람들 다 살리잖아. 그러니까 나 좀 낫게 해줘. 나 너무... 아빠, 어? 아들은 저에게 매달렸어요. 이미 키가 저를 훨씬 앞질러 커다란 녀석이 마치 3살 먹은 아기처럼 저에게 매달려 울더군요.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칼로 제 가슴을 갈갈이 도려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은 아이의 친모는 전부인 뿐인데 찾을 수가 없으니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시간은 야속하게 계속 흘러 아들은 이제 팔을 들어올릴 힘도 없는지 침대에 축 늘어져 지냈어요. 더 이상 저를 붙잡고 예언하지도 않았죠. 곧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저도 더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넋을 놓은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있다면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정말 통한 건지 아들의 골수가 맞는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골수이식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말에 어쩌면 아이 생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만이 유일한 답이었으니까요.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공여자의 신분은 비밀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알 수가 없었죠.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겠지만 아들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무리해서 일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식 수술 날이 정해지고 그 하루 전날 공여자의 골수 채취가 잡혔습니다.
저는 아들의 친족이라 이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식을 담당할 집도일을 찾아가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자네만 믿네. 꼭 우리 아들 살려주게. 골수만 맞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술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신경 써서 해줘. 부탁이야.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하루하루 달력의 날짜만 세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여자의 골수 채취일. 그날은 비번이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저는 어김없이 병원으로 갔고 진행사항을 나름대로 체크하며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도의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알아보니 그날 잠시 외근에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 수술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수술 직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마음이 불안해졌고 결국 그날 집도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가운을 갈아입고 공여자가 있는 방으로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공여자는 마취를 해서 잠이 들어 있었고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공여자가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젊은 아가씨였고 예상을 비껴간 상황에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러다 순간 공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는 겁니다. 누구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데 순간 아들의 얼굴이 그 공여자와 오버랩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 손은 벌벌벌 떨리기 시작했고요.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그 공여자는 어릴 때 헤어진 제 딸이었습니다. 공여자 보호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는 그 방을 뛰쳐나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돌발 행동에 간호사들이 놀라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보호자를 찾았고 마침내 제 눈에 들어온 한 사람, 바로 이혼한 전처였어요. 역시 당신이었어. 눈치챘어요? 승희 얼굴 보고 놀라 뛰쳐나온 거죠? 저는 아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진정되지 않아 손이 벌벌 떨렸어요. 아이 엄마는 저는 가만히 바라보다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그 사람의 온기에 저는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님, 지금 제치하셔야 합니다. 마취 시간이 다 되어가요. 아, 미안합니다. 저는 전처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서둘러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오른 딸의 골수를 채취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채취 후 다른 회복실로 옮겨주었고 저는 전처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군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느끼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도대체 어디서 살았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나 찾았어요? 당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인연 끝이라고. 서로 남이라고. 그때는 당신이 미워서 그랬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찾지도 못하게 꽁꽁 숨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저희는 카페에 앉아 4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저희 집에 가까운 동네에서 계속 살았더군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아들이 눈에 밟혀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이름을 숨긴 채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딸은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렇게 모질게 나를 떠났으면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실은 서로를 이토록 그리워하고 있었으면서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서로 살아온 시간들을 모두 나눌 순 없었지만 그 4시간의 대화 속에 서로의 오해를 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아들의 병과 딸의 희생으로 저희는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던 그 옛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다음날 아들의 골수 이식이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골수가 잘 맞았고 드디어 아들은 그 무서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저는 전처와 딸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저희 가족은 완전체가 되었어요. 그날 병실안은 눈물 바다가 되었고 서로를 탓하고 미워만 했던 15년 전과 달리 사랑한다는 말만이 이번 시를 가득 채웠어요. 다시 하나가 된 거죠. 수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날 저는 전처에게 다시 청혼을 했습니다. 전처는 눈물을 흘리며 웃으면서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쌍둥이 아이들은 그런 저희를 웃으며 축하해 줬어요. 그날 너무나 행복해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얻은 이 기회들이 모두 기적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죠. 이렇게 저는 아내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고 두 번째는 어머니도 아내를 받아들이셨어요. 지금 저는 초혼 때 하지 못했던 신혼재미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자와 결혼 2번 한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시작한 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